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2차 시로 소프트웨어 공학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에 대한 부분, 소프트웨어 공학의 접근법, 소프트웨어 공학의 주제, 그리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소프트웨어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트북에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 PDA에서도 여러분들이 실행이 됩니다. PC는 당연히 실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가전제품에도 지금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있고, 건물 IoT로 해서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건물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항공기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전제품들은 현재 계속 이렇게 서로 의존하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의존성이 늘어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력도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행기 파트가 나오는데 지금 1960년대부터 2003년도까지 그 공군 전투기에서의 내장 소프트웨어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10%에서 80%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나타냈고, 지금 많은 가전제품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제품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짠 코드가 컴파일이 돼서 바이트 코드로 바뀌어서 이게 실행이 되면 그 실행된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소프트웨어는 이 프로그램 플러스 이 프로그램의 개발, 운용, 보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일체를 모두 합쳐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게 없이는 그냥 처음에 이거 하나 실행되는 건 일시적으로는 가능해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를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넣고 향상을 시켜서 나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소프트웨어는 개념적이고 무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의 형태를 이건 삼각형이야, 원이야, 이렇게 볼 수가 없었죠. 그런 식으로 이 유형이 형태가 없고 생산물의 구조가 코드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라고 함은 프로그램과는 다르죠. 즉 프로그램을 감싸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이 안에 일부가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여왔고요. 지금은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품은 특정 고객 혹은 일반 시장을 위해서 개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 프레스만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 프레스만의 책은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교재로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 제가 한 가지는 이미 제가 교재 설명할 때 했고요. 존모빌의 책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 프레스만 책입니다. 그래서 프레스만 책 이렇게 두 가지가 주요 교재로 많이 쓰이는 만큼 이 사람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는 일단 첫 번째 컴퓨터 프로그램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어떤 실행이 되면서 원하는 기능과 그리고 성능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그 정보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또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오퍼레이션과 사용법을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일단 주문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특정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회사 시스템이 있어요. 그 회사의 시스템 일부를 자동화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해서 우리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SI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트가 주문형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즉 우리 학교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학교에는 지금 이룸 시스템이 있어요. 그쵸? 이 이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문형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우리 학교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문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돈을 주고 개발을 시킨 거겠죠. 그거 외에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워드 프로세서죠. 아래 한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MS 워드도 있고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은 어떠한 우리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패키지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차량 같은 경우, 앞에서 보여드린 항공기 같은 경우와 같이 다른 시스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가전제품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되는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은 첫 번째 단어들이 어렵긴 한데 복잡성, 컴플렉서티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는 복잡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수능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순응을 해서 개발합니다. 즉 하드웨어가 바뀌면 그 바뀐 하드웨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수능성이고요. 세 번째 변경성은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고 하드웨어가 변하고 고객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변하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변경성의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가시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복잡성, 수능성, 변경성, 비가시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변경성에 대해서 또한 비가시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먼저 소프트웨어의 변경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제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980년대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이다 소프트웨어가. 왜냐하면 이제 하나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CD롬에 구워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복제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안 드는구나. 왜냐하면 이 제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기계와는 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게 힘들다. 지속적인 노력이 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특징은 제조가 아니고 개발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닳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의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하드웨어가 변하고 사용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파트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서 수정되고 진화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비가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비가시성이라는 것은 이런 질문인 거죠. 소프트웨어를 본 적이 있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생겼냐? 소프트웨어를 만져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이걸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소프트웨어 관련자들이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을 때 이 매니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얼만큼 개발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알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즉 소프트웨어 이해 관계자들의 소프트웨어 인지 능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비가시성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가 힘들고 그 개발된 코드 안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파악이 힘들다라는 특징을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비가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비가시성이라는 이야기와 변경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시성, 비가시성과 변경성과 같은 소프트웨어 특성이 또한 제조가 아닌 개발 과정인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렵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의 논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즉 이게 이제 비가시성이죠. 그래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개발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종 산출물이 개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시성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해야 되는 경우를 놓치거나 오류에 대한 해결책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게 되면 이건 이제 변경하는 노력이 되겠죠. 우리의 프로젝트의 지연 및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왜 어려울까요?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변경성 이슈랑 관련된 것이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에 의존해서 개발되며 또한 거기에는 개인의 특성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마다 서로 다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소프트웨어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신뢰도에 따라서 분석의 종류와 깊이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한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명의 매니저가 있고 그 매니저가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생각 외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인력, 비용, 의사소통 등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즉 내가 1000라인을 짤 때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근데 이게 10,000라인이 되고 뭐 2만 라인이 되고 10만 라인이 되고 이렇게 100만 라인이 되는 이 시점이 되면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거죠. 어떻게 변경을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이슈들을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필요한 이유는 점점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더 어려움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제대로 된 완성도를 가지려면 단계별로 적절한 절차와 통합 작업, 그리고 테스트, 문서화 등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동네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만나서 지금 동네 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어떻게 프로페셔널한 축구 쪽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갖고 그리고 이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동네 축구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수준이라면 이거를 약간 전문 축구 선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기법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한 개발자 혹은 프로페셔널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은 그냥 어떠한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서 조합한 집합체입니다. 즉 기능 하나를 제공을 하면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이 서브 시스템입니다.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고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능적 분할이 있습니다. 기능적 분할에 있어서는 이렇게 오퍼레이터, 뭐 이렇게 기계,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분할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규모가 작은 부속 서브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이렇게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나뉘고 그 나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적 분할이 발생을 할 때가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경계 파트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생각하기 힘들었던 파트가 이 경계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의 경계 이거 되게 명확한 것 같지 않아? 내가 알고리즘 숙제할 때 정말 명확했는데, 그런데 그건 알고리즘 숙제이기 때문에 명확했던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지 되는지를 또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시스템의 경계고 플러스 알파 그 중에서 어느 정도를 내가 자동화를 해야지 되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밖으로 빼고 어떤 것을 시스템 안으로 넣고 하는 파트에 있어서의 자동화 경계도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에서의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문서, 교육, 작업 절차 등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어떤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에는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명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명세를 만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할 때 문제를 주어주듯이 여러분들의 요구 분석이 끝나면 문제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 명확해진 문제가 설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설계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솔루션에 대해서 실현을 하는 게 코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코딩을 해서 끝나느냐? 아니고 이 코딩이 이 명세를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실행을 하게 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또 새로운 피처와 그리고 기능 어떤 버그를 수정하는 유지 보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유지 보수의 결과가 다시 명세로 도입되는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작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명세해야 되는데 명세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명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요구 사항을 실제로 다 모으고 분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즉 고객의 의도를 처음부터 정확히 이야기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즉 소프트웨어 개발은 보고 사용하기 전까지 필요한 것을 정의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초기에 명시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재사용, 어떤 특히 컴포넌트의 재사용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 결론은 2000년대쯤 와서의 결론은 컴포넌트 레벨에서의 리유즈는 안 된다라는 거는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리유즈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할 수 있겠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스템이고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막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을 떼내 가지고 다른 시스템에다가 넣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왜냐하면 이 시스템 A와 이 시스템 B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어렵고 세 번째는 예측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측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외부 요소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다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계를 만들 때는 기계는 물리 법칙에 따라서 이것만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구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어떤 하드웨어가 뭐고 데이터 형식이 뭐고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그 요건이 뭐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이 뭐고 그러니까 법규가 뭐고 그리고 업무 절차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들어오는 변경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항공기, 전자제품들
어떻게 보면 고장의 원인을 찾고 고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했듯이 비가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이제 이 바깥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했는데 뭐가 안 돼. 여기에서 요걸 했는데 뭐가 안 돼. 근데 요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 시스템에서 어디가 연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기능과 관련된 파트가 어디 있는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알기가 힘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에서의 어떤 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품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 초기에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요구 증가라고 되는데, 지속적으로 요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잡도 증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난이도 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라인 수가 많아지는, 점차 소프트웨어의 크기 커지고 기술적으로도 기술성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은 인력, 같은 방법, 같은 도구로서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프로젝트는 항상 초과 공부가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퍼포먼스가 낮아지고,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이 50% 이상 초과를 하는, 이에 따라서 계획된 일정의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방법이 이런 즉흥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해당이 됩니다. 즉,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는 보통 알고리즘 문제죠. 그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족할 때까지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좀 마음에 안 들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서 다시 수정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개발 지원과 예산이 초과되는 문제, 낮은 품질의 문제, 그리고 유지 보수가 곤란한 것, 그리고 지속적인 재작업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오게 됐는데,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 언제 나왔냐면 196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마가렛 해밀턴이라고 요 아래 보이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나사에 취직한 이제 여성 과학자, 여성 프로그래머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단어를 쓴 시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거를 써놨는데요. 이 마가렛 해밀턴은 상당히 유명한 여성분이고요. 그리고 이 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처음에 아폴로가 맞죠? 아폴로 달에 착륙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날아갔죠. 이제 잘 날아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오작동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 그런 경우를 발생할까봐 수작동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무사히 착륙을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어떠한 이제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혹시 잘못되는 경우에도 어떤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부분을 창설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었던 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면 공학이 뭔지부터 알아야지 되는 거죠.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것, 그리고 또한 자원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이제 공학하고
과학의 차이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자연과학대죠. 자연과학대. 자연과학대는 주로 이론, 과학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요거를 연구하고 그리고 뭐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자연과학대입니다. 공학은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쪽에 먼저 포커스가 되어 있고 자원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공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소멸하는 데 있어서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방법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 사용이 가능할 때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처럼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떤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존 머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생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의 관련된 공학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서플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왜 나왔냐?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프트웨어 공학은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특징을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전 과정에 필요한 이론, 개념, 기술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목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체계적이고 공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수정된 비용과 기간 안에서 고객이 원하는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게 비용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간이라는 단어, 그리고 품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을 구분한다면 공학이라는 것도 어떠한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정리된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어떠한 여러 가지 누적된 유수한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결국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술적 지식을 제공을 해서 누구나 비슷한 환경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를 보게 되면 이제 복잡도를 어떤 식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개발 기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할 것인가에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품질에 대한 포커스가 있고요. 또한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나온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 세 가지 제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품질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만들 때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요 파트를 이제 세 가지 꼭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를 조정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결국 범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비용에 우리가 원하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줄여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시간, 비용, 품질 이게 세 가지의 꼭지고 그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어떻게 적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세 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품질, 시간 이렇게 세 가지 제약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심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범위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려면 범위를 조정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주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단계적인 프로세스가 있고요. 품질 보증이 있고 프로젝트 관리 등의 이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적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즉 단계적 프로세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건 아마 구현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현에 해당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결국 어떤 고객이 있고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시키는 거라면 혹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라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걸 만들지 주제를 정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며 그 다음에 구현을 해야지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바로 여기서 나 구현으로 가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뛰어들게 되고 어떠한 최적의 솔루션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현으로 뛰어들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아웃풋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석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설계해서 여러 가지 다수의 솔루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며 그 다음에 그 솔루션에 맞게 구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팅 통합을 해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준 다음에는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단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구 분석, 설계, 코딩, 테스팅, 유지 보수 모든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계를 이렇게 그냥 쭉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요구 분석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설계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코딩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테스팅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유지 보수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 내용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하는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검토가 각각에 대해서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품질 보증은 이렇게 검토라고 되어 있죠.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어떤 우리가 제시한 산출물이 정확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요구 명세서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결국 여기 고객이 있는 거잖아요. 고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 명세서를 하고 뭐 코드도 나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딜리버리가 되는 건데 이 딜리버리가 됐을 때 이 고객이 정말 원하는 거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 작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당연히 테스팅 요 파트는 품질을 위해서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학기 동안 뭐 어떤 과제를 하든지 프로젝트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4명이 팀이 됐다. 그러면 4명에 대한 자원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를 실패로 끝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9월이고, 우리가 12월에 어떤 일이 끝나게 된다고 했을 때, 요 끝나는 시점에서 이게 페일이 될 확률. 그럼 어떤 요소 때문에 이게 페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이 리스크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하면서 이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이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접근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생산성, 품질, 비용 절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결과가 도구, 방법론, 프로세스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공학에서 제시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법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객체 지향 분석을 아마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뤄보지 않겠지만 설계 도구, 프로그래밍 도구, 테스트 도구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깃허브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개발할 때 잘 활용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있네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객체 지향에 있어서 어떤 표준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에자일 프로그래밍의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근데 에자일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제시가 있고, 마지막으로 패러다임에 대한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구조적 방법론, 객체 지향 방법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관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연관된 부분이 어디냐면, 이거는 컴퓨터와 과학, 이쪽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긴 합니다. 연관이 되긴 하나, 그거 외에도 시스템 공학과는 따로 있죠. 시스템 공학과에 대한 부분, 품질 관리에 대한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경제학, 그리고 응용 도메인에 대한 어떤 영역, 예를 들어서 항공이면 항공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은행이면 은행에 대한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응용 도메인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랑 별도인데,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수학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은 두 가지 분야에 브릿지를 합니다. 즉 컴퓨터 공학의 어떤 원리나 기술과 관련된 여러 원리에 대한 도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적용해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 도메인과 연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컴퓨터 과학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컴퓨터 과학은 이론에 포커스 맞추거나 일부 컴퓨터 기능에 포커스를 맞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객이면 고객, 사용자면 사용자, 혹은 유지보수 관리자면 유지보수 관리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있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컴퓨터 과학에 있는 솔루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 문제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의 4가지 정리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책을 읽거나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